저는 만나는 사람마다 그분이 불교도든 비불교도든 권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불교와 수행을 창안한 부처님이 태어나서 활동했던 인도 불교 4대 성지를 꼭 순례를 해보라고 권합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기회가 되면 이 푸른 지구에 여행 온 기념으로 출가 수행을 일생에 한 번은 해보라고 합니다. 시간이 없거나 인연이 그러면 1년이나 2년 정도 기간을 정해서 단기 출가를 권합니다. 그 시간도 부족하면 염서 삼아 한 달이나 석 달 정도라도 무방할 겁니다. 제가 93년 통도사 포교국장을 할 적에 단기 출가 프로그램을 기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수행 떠난다고 실행을 해보지 못하고 떠났죠. 그런데 세월이 좀 흘러서 언젠가 보니까 오대산 월정사에서 단기 출가 학교를 하는데 그게 대중들에게 폭발적으로 호응을 얻었죠. 그때 저는 그 출가 프로그램을 만든 오대산 월정사 또는 그 담당자들한테 정말 마음속으로 감사를 전했습니다. 동남아 불교 국가들이 부처님 이래 불교 전통을 굳건하게 지킬 수 있었던 큰 요인 중에 하나도 바로 단기 출가 제도였습니다. 출가 수행을 하면서 자신의 내면에 잔잔히 흐르는 마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고, 이렇게 되면 자신의 삶을 자기가 주인공이 돼서 관리할 수 있고 자존감도 높아지고 당당한 자신의 삶을 관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태어난 이래 어려서는 부모나 가족의 보살핌으로, 학교에 가서는 공부하고 친구들과 어울린다고, 사회생활할 적에는 자신의 가족을 꾸리고 직장생활한다고 정신없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문득 돌아보면 은퇴할 나이가 되고 항온에 접어들게 되죠. 물론 이룬 것도 많겠지만 한편으로 돌아보면 자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자기가 빠져있는 경우가 허다하죠. 그러고는 지금까지 내가 뭐 했나 하고 허탈한 기분이 든다고 많이들 고백하시더만요.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자신과 대화할 기회도 없고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고 자신의 내면에 흐르는 마음의 소리를 어떻게 들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럴 기회도 잘 모르면서 지나가지 않습니까? 인생이 원래 그런 거야 라고는 하지만 좀 아쉽죠? 그리고 부처님의 제자로 태어나서 그냥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인도인들은 자신의 삶을 네 주기로 나누고 디자인을 해서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것이 인도 문화 전체의 전통어로 자리를 잡게 됐었죠. 어려서는 스승에게서 학문과 수행을 배우고, 이게 범행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 성인이 되면 결혼을 하고 부모를 봉양하고 가장으로서 사회적 의무를 다하는 시기가 있죠. 이걸 가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은퇴할 나이가 되면 수행처를 찾아서 머물면서 수행을 하고 진리를 탐구하게
하다가 이걸 임석이라고 합니다. 그러고는 돌아갈 나이가 되면 세속을 떠나서 출가 수행자의 길로 떠납니다. 이것이 유행기라고 하죠. 이런 문화적 전통이 인도에서 불교와 수행이 창안됐던 배경이 됐고 세계 문화의 보고이자 정신 문화의 리더로서 인도가 훌륭하게 기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처님은 불교도들에게 평생에 한 번은 출가 수행자가 돼서 자기 자신과 마주보고 자신의 마음에 흐르는 내면의 목소리를 들어봐라. 그래야 당당한 당신의 삶을 가꿀 수 있다라고 많이 권했습니다. 언젠가 한국의 굴지의 대기업 CEO 한 분이 은퇴를 하고는 바로 가방을 챙겨서 태국으로 갔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7개월 동안 머리 깎고 게를리 받고 가사를 입고 단기 출가를 해서 아침에 탁발을 하고 오후부터 수행을 했는데 그 7개월 동안이 자신의 삶에서 가장 여유로웠고 행복했던 시간이라고 고백하더군요. 저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88년에 통도사 보강선언에 방부를 드리고 하두를 잡고 수행을 했는데 그 당시 제 삶이 얼마나 번잡했던지. 그런데 선방에서 석 달 동안 정진을 하는데 오직 내만의 시간이었죠. 그리고 내 자신을 마주 볼 수 있는 시간이었고 그 느낌이 얼마나 좋았던지 지금도 기억을 하면 생생하게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석 달 동안 수행을 통해서 얻었던 힘은 30년이 지난 지금도 사용을 하고도 남을 정도로 에너지가 차지게 되더만요. 나이가 들어서 현역에서 물러날 때가 되면 수행처로 오셔서 머리 깎고 출가도 하시고 수행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리고 공덕도 쌓으면서 이 푸른 행성에 온 삶을 마무리를 좀 지으시고 다음 세상으로 갈 준비도 하면 이런 삶 참으로 멋있지 않습니까? 죽어서 가는 서방정토 극락세계도 의미 있겠지만 살아서 수행을 통해서 현실 극락을 한번 경험해 보시죠. 우리들의 삶 자체가 달라지게 될 겁니다. 체험으로 비움을 완성한다. 이것이 이번 시간 공수행의 주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처님이 창안한 공수행의 이론과 기술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공을 이야기할 적에 공을 철학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나 공의 개념을 정립한 부처님은 당신이 직접 설했던 금몽경전 니까야 중에 마지마 니까야에는 공품이 설정되어 갖고 있고 마지마 니까야에는 소공경, 태공경, 탁발청정경과 같은 공수행의 이론과 기술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공을 이야기할 적에 철학으로 이해를 하게 됐던 것은 2세기 중엽 인도 부타가야를 중심으로 활동했던 나가르주나 용수보살 이후에 공을 철학 개념으로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공을 수행 개념으로 정립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공을 논할 때는 차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느 차원에서 논할 것인지에 따라서 공에 대한 정의가 달라질 수 있겠죠. 철학 관점에서 존재의 구성 측면에서 볼 것인지, 아니면 수행 관점에서 현상적이고 공간적인 측면에서 볼 것인지에 따라서 공에 대한 정의와 접근하는 방식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먼저 공을 이해할 때 철학적인 관점과 존재의 구성 측면에서 이해하는 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계경에서는 모든 존재는 영기적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했고, 공계경에서는 모든 존재는 무아이고 공이다 이렇게 합니다. 오화분별경에서는 색수상의 오치오는 무상이고 공이고 무아이다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모든 존재는 존재의 구성 측면에서 보면 홀로 독립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다른 존재와 관계를 맺고 서로 의존해 있고 서로 영향을 미치면서 해체하고 재구성되는 과정을 겪으면서 변화 발전해 간다라고 했고, 이것이 영기이고 공이고 무상이고 무하다라고 부처님은 봤습니다. 힌두 철학에서는 모든 존재가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도 궁극적으로 들어가 보면 전부 개별적으로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존재는 영원히 변하지 않고 순수함, 맑은 그 자체이고 행복으로 가득 차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상락아정이라고 하죠. 그런데 부처님은 다른 관점으로 세상을 보았습니다. 세상은 현상적으로는 독립해 있는 것처럼 보여도 궁극적으로 들어가 보면 모든 존재는 서로 관계되어 갖고 있고 서로 연결되어 갖고 있다. 조건 지어져 있기 때문에 조건이 변하면 존재도 변한다. 고정된 실체는 아무것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존재는 영기적으로 구성되어 있고 공의 관점으로 이해해야 되고 무상이고 무아이다. 이것이 부처님의 기본 생각이었습니다. 이것을 부처님은 무상, 고, 무아의 삼법인이고 공의 세계다라고 했고, 그것이 그렇게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영기론적 세계관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존재를 바라보는 순간 존재에 내재된 실체가 영기고 공이라는 것이 그대로 통찰될 수 있다면 수행이 필요 없겠죠.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존재하는 탐진치 삼독심으로 인해서 마음 공간이 오염되고, 그런 오염된 마음 공간의 기초에서 존재를 바라보게 되면 존재에 대한 해석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그러면 존재에 내재된 실체가 공이라는 것을 있는 그대로 통찰하려고 하면 과거 경험으로 오염된 마음 공간을 수행을 통해서 밝혀야 그것이 통찰이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흔히 공을 논할 때 공의 실체가 없어라고 하지만 현상적으로는 이게 잘 다가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행을 통해서 내 마음을 밝히면 존재의 실체를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다. 이것이 공수행의 출발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물 분자가 수소 입자 2개에 산소 입자 하나다
현상을 발견했을 때 얼마나 쇼킹했겠습니까? 코페르니쿠스가 천동설에서 지동설을 주장했을 때도 다윈이 신중심의 세계관에서 자연중심의 세계관으로 이야기했을 때도 인류가 경험한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발견을 통해서 인류의 지혜는 한 걸음 한 걸음 발전해 왔지 않습니까? 부처님이 신중심의 윤회중심의 세계관에서 자연중심의 세계관을 깨닫고 내가 부처다라고 선언했을 때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한편으로는 환호했을 거고 또 한편으로는 비난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을 사는 우리는 존재가 자연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것이 이미 상식적인 사회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언젠가 젊은 약사가 하나 찾아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윤회 이야기를 하고 이야기를 했더만 그분이 빤히 저를 쳐다보더만은 스님, 자연과학에서는 그거는 기본 상식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얼마나 멈칫하든지. 아니 그러면 30분이나 말라 이야기하게 기다리노 처음부터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어떤 차원에서는 신기하고 획기적인 지식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이 다른 차원에서는 상식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차원의 문제일 겁니다. 연기론적 세계관은 공동체를 강조하고 윤회론적 세계관은 개인주의를 많이 강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서 분명한 것은 부처님이 연기론적 세계관을 주장했다고 해서 그것이 과학적인 진실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부처님이 주장한 그 사실을, 가르침을 믿고 따르면 불교도가 되는 것이고 믿고 따르지 않으면 불교도는 아닌 것입니다. 진실이냐 아니냐의 문제보다 더 본질적인 것은 부처님이 주장한 걸 믿고 따를 거냐 아니냐의 선택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수행의 관점으로 공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우주는 물론 바라보는 관점이나 차원에 따라서 다양하게 해석될 수는 있지만 절대 진공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게 상식인 것 같습니다. 그것이 암흑물질로 채워져 있던 전자로 채워져 있던 아니면 입자나 파동으로 채워져 있던 공간이 비어 있을 수는 없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공간은 채워져 있다라고 하죠. 물론 존재의 구성 측면에서 보면 그런 공간조차도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우리가 현실적으로 경험하는 세상에서는 비움과 채움은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공수행을 이야기할 적에 먼저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게 마음은 공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마음 공간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우주 공간,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사회적 공간, 인터넷을 통해서 발생하는 사이버 공간과 마찬가지로 뇌를 정점으로 하는 인체 신경망이 총가동이 되면 전기작용과 화학작용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생체 사이버 공간, 즉 마음 공간이 형성되게 될 겁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공간 내는 많은 존재들이 만나고 부딪히고 어울려서 살아가죠.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 공간 속에도 우리가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경험들이 기억의 형태로 저장이 돼 갖고 있죠. 그 기억이 저장만 돼 갖고 있지 않고
다른 기억과 만나기도 하고 새로 들어온 정보와 만나기도 하고 그러면서 부딪히고 어울려서 변화 발전해 가지 않습니까? 공수행은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우리 마음 공간에 존재하는 욕망과 이기심, 분노나 원망, 편견과 선입관과 같은 탐진치, 삼독심이라고 하죠. 이런 마음 오염원을 마음 공간에서 제거하고 마음 공간에서 비우는 것이 공수행의 핵심 주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절대 진공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데서 출발한다면 마음 공간에서 탐진치 삼독심을 비운다라는 말은 뭔가가 마음 공간에 채워진다는 걸 의미하게 될 겁니다. 존재의 측면에서 보면 비움과 채움이 분리되어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공간의 측면에서 보면 비움과 채움은 동일한 현상의 다른 측면일 겁니다. 항상 공간은 뭔가로 차가지고 있을 거니까. 부처님은 탐진치 삼독심과 같은 마음 노폐물을 마음 공간에서 비우는 공수행을 하세요 하고 강조를 하셨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을 걸 겁니까? 어떤 기술을 사용해서 어떤 도구를 사용해서 탐진치 삼독심을 비울 겁니까? 라고 했을 때 뭔가로 마음 공간을 채우게 되면 마음 공간에 존재하는 탐진치 삼독심이 비워져. 그러니까 관점은 탐진치 삼독심을 비우는 건데 기술을 사용하는 측면은 비우는 데 포인트를 두지 않고 채우는 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이게 채움으로 비움을 완성한다라는 공수행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공수행의 기술적 근거를 살펴보겠습니다. 탁팔청정경에 나오는 공수행의 이론적 근거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리푸타여, 비구가 지금 공수행을 하고 싶다면 다음과 같이 해야 된다. 길을 갈 때 눈으로 인식되는 대상에 대해서 자신의 마음에 욕망, 탐심, 지심, 치심, 해모 등이 있는지 살펴야 한다. 만일 그런 것이 있다면 그 비구는 그와 같은 악한 불선법의 상태를 비우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철학 관점으로 공을 보는 것과 수행 관점으로 공을 보는 것은 뭐가 좀 다르죠? 그러니까 부처님은 탁발청정경에서 공수행이라는 용어를 전면에 내세웁니다. 그러고는 공수행을 어떻게 합니까?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탐진치 삼독심을 당신이 살펴서 그와 같은 삼독심이 있으면 그걸 비우는 게 공수행이야 하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마음 공간을 채워서 마음 공간에 존재하는 탐진치 삼독심을 어떻게 비우는지 그걸 부처님은 4가지 기술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 기술은 삼마디, 삼매라고 하죠. 알아차림하는 사띠를 특정한 대상으로 보냄으로 인해서 그 특정한 대상이 마음 공간을 채우게 되면 마음 공간에 존재하는 탐진치 삼독심이 다 비워지게 된다라고 봤죠. 또 어떤 경우에는 선법으로 마음 공간에 탐진치 삼독심과 같은 불선법이 일어나면 선법으로 마음 공간을 채하라 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자비희사 사무량심으로 마음 공간을 채우면 탐진치 삼독심이 비워진다라고 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알아차림으로
대상을 알아차림하게 되면 탐진치 삼독심이 비아진다라고 해서 삼매로 비우는 방법, 선법으로 비우는 방법, 그리고 자비희사 사무량심으로 비우는 방법,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알아차림으로 비우는 방법, 네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기술의 핵심은 탐진치 삼독심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선법으로 마음을 채우는 데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술 하나하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공간에 어떤 존재가 있으면 유고, 불공이라고 했고, 어떤 존재가 없으면 무고, 공이라고 했습니다. 부처님은 소공경에서 있으면 유고, 없으면 무고,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있으면 불공이고 없으면 공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러면 부처님이 창안한 네 가지 공수행 기술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저구경에 보면은 내부에 눈이 완전하고 외부의 색이 시야에 들어오고 그것에 집중하면 비로소 그것과 같은 의식이 나타난다, 이렇게 합니다. 소공경에 보면은 사람이나 숲에 집중을 하지 않고 땅에 집중을 하게 되면 사람이나 숲에 대한 근심은 발생하지 않지만 숲에 대한 근심은 발생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이 말을 다르게 표현을 하면 우리 마음에는 다양한 존재들이 있을 수 있지만 내가 집중한 대상만 시야에 들어오고 집중되지 않은 대상은 시야에서 멀어진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게슈탈트에서는 정경배경이라는 기가 막힌 심리 상담 기술을 개발하게 된 거죠. 이 기술은 부처님이 창안했던 공수행과 매우 유사합니다. 집중된 대상으로 마음을 채우세요. 그러면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탐진치 삼독심은 빠져나갈 겁니다. 이것이 삼매로 마음 공간을 채우는 기술입니다. 다음으로는 선법으로 마음 공간을 비우는 기술입니다. 심지경에서는 비구여 어떤 상에 관해서 자기 안의 탐진치와 관련된 악하고 불선법의 사유가 일어나면 그는 그 상과 다른 선하고 선법의 어떤 상과 관련된 마음을 일으켜야 된다. 저거는 지금 제가 공수행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옛 어른들이 즐겨 사용했던 기술입니다. 관심을 다른 쪽으로 돌려라 하는 거죠. 이 시간 시청하는 법원님들도 그럴 때 있습니까? 막 짜증이 날 적에 고래고래 고함을 좀 지르거나 노래방에 가서 노래를 하고 나면 조금 숨통이 틀 때가 있습니까? 짜증이 마음 공간을 채우는 것보다는 노래로 마음 공간을 채우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라는 말이겠죠. 제 할머니는 짜증이 날 때 간세보살 그러시더만요. 염주를 돌리면서 간세보살 이러는데 짜증이 좀 많이 나면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속도가 좀 빨라지는 것 같더만요. 그럴 때는 옆에 안 가는 게 좋습니다. 우리 마음에 짜증이 일어날 때는 그 짜증을 알아차림하고 비우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다른 건강한 생각으로 마음을 돌려라, 마음을 채워라. 그러면 탁한 기운은 빠져나갈 거다. 이걸 가지고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만들면 관심 돌리기 또는 초월명상 같은 데서도 이와 같은 기법을 즐겨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사무량심으로 마음을 비우는 방법입니다. 대라우라경에 보면 마음 공간을 자로 채우면 분노가 소멸하고, 비로 채우면 해침이 소멸하고, 희로 채우면 불쾌가 소멸하고, 사를 채우면 해모가 소멸한다. 이럴 때 있습니까? 누군가에 대한 원망이나 분노가 일어날 때 있죠. 일으키지 말라고 해도 자동으로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럴 때 알아차림하면 좋겠지만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럴 때는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을, 자비를 내 마음속에 가득 담게 되면 분노가 빠져나간다라고 했고, 어떤 경우에는 이럴 때가 있습니까? 분노를 넘어서 행동으로 표출하고 싶을 때 있죠. 이걸 해오라고 하는데, 이럴 때는 자비심만 채워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럴 때는 내가 행동을 취해서 상대를 불편하게 하면 상대가 이런저런 과정을 겪어서 참 불편할 거야 라는 인식을 하게 되면 손이 나가다가도 멈추게 된다는 거죠. 이걸 부처님은 비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러고는 내 마음에 불쾌한 감정이 일어날 때는 그 사람과의 즐거웠던 생각을 하게 되면 불쾌가 빠져나가고, 내 마음에 상대에 대한 해모가 일어날 때는 그 해모심을 편견을 내려놓고 존재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게 되면 해모가 빠져나간다 했는데, 이렇게 사무량심을 자세하게 설명했던 것은 부처님이 당신의 아들인 나홀라 존자가 17살이 될 적에 부처님, 지금부터 제가 수행을 좀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니 얼마나 한심이 났던지 당신의 아들한테 자비이사 사무량심 기술을 친절하게 가르쳐 줬던 것이 대라울라경으로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알아차림으로 마음 공간을 비우는 기술입니다. 짜증날 때 있습니까? 그럼 짜증이 났다라는 말은 내 마음 공간이 짜증으로 가득 찼다는 이야기죠. 이럴 때 그 짜증을 짜증남 하고 알아차림을 하면 그 순간 알아차림으로 마음 공간이 채워져 버리는 거죠. 혹시 수행하면서 경험해 보셨습니까? 저는 절교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짜증이 일어날 적에는 짜증으로 내 마음 공간이 가득 찼었는데, 짜증을 알아차림하는 순간 알아차림으로 마음 공간이 가득 차면서 순간 짜증이 빠져나가 버리게 되는 거죠. 물론 마음 근육의 힘이 약하면 다시 짜증이 올 겁니다. 그러면 다시 알아차림하시고, 이렇게 해서 알아차림으로 마음 공간을 비우게 되면 삶의 질이 달라지겠죠. 특정한 대상에 알아차림하는 사띠를 집중하는 삼매로 탐진치 삼독심을 비우는 기술. 탐진치 삼독심이 마음 공간에서 활동할 때 그와 상응하는 선법으로 마음 공간을 채워서 탐진치 삼독심을 비우는 것. 그리고 자비이사 사무량심으로 마음 공간을 채워서 불쾌나 해오나 분노와 같은 오염원들이 마음 공간에서 비워지는 것. 그리고 짜증이 일어날 적에 짜증을 알아차림하면서 짜증이 마음 공간에서 비워지는 것. 이 네 가지 공수행은 팔정도 수행체계 안에서 함께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체험으로 비움을 완성해라. 이것이 공수행의 핵심 주제입니다.
함께하는 법부님들도 수행을 하면서 이 공수행을 잘 활용하시면 삶의 질이 확연히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지금까지 수행의 기준, 명상의 표준, 부처님 수행기술의 붓다바라였습니다. 함께한 법부님들 행복하십시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